최근 들어 밤마다 잠들지 못해 한참을 뒤척이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날은 수면제까지 챙겨 먹었는데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머리는 이미 녹초가 된 것처럼 무겁고 피곤하기만 한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도 분명 어젯밤에 잤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전혀 쉰 것 같지 않고 찌뿌둥한 기분만 남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다니면 다들 늙으면 잠이 줄어든다던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넘겨버린 신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손상의 자주일은 경고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강한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편안한 잠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녀석은 항상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조용히, 마치 가뭄의 강물이 조금씩 말라가듯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예전보다 잠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 싶다가 그 다음엔 잠이 얕아져 작은 소리에도 깨게 되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깨고 결국에는 하루 종일 멍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며 약국 가서 수면유도제나 사 먹으면 되지,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받으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의 수면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너무 약해져 버린 상태라면 회복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도 스스로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충분히 이른 시점에 이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아직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병원을 여러 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수면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서서히 아기처럼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독한 약에 의존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 조절 능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수면 상태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약물 없이 자연적으로 잠드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수면이 왜 근본적으로 흐트러지는지, 그리고 왜 약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때로는 잡초의 윗부분만 자르는 것처럼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뇌를 어떻게 치유하고 본래의 생체 리듬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접근법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만약 불면증은 이제 평생 안고 가야 할 불치병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기적 같은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파민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벼운 수면 장애부터 심각한 만성 불면증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사례를 볼 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면의 원리를 제대로만 이해했더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처로 훨씬 어려운 상태가 된 뒤에야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편의상 최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최 여사님은 약 5년 동안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들기 힘든 정도였지만 동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약을 먹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깊이 잔 느낌이 전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고 멍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정밀 검사를 해보니 최 여사님의 평균 수면 시간은 겨우 4시간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수면 효율이 턱없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최 여사님의 뇌에 이 깊은 수면 능력이 아직 비교적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잠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억눌려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최 여사님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지난 5년 동안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가 아닙니다. 뇌가 여전히 스스로 자연스러운 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 역할은 잘 모르는 한 가지 호르몬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뇌가 우리 몸 전체에게 지제 해가 졌으니 쉴 시간이다. 모든 시스템을 끄고 회복 모드로 들어가라 라고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생체 신호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그리고 충분히 분비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가고 심박수는 천천히 느려지며 체온은 살짝 내려가면서 잠이 억지스럽지 않게 스르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흐트러지면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도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여 잠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더라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저절로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낮 동안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다른 물질로부터 변형되어 생성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낮에는 햇볕을 보고 활동하며 충분한 세로토닌을 만들어두고 밤이 되면 뇌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오래 지속된 분들은 이 순환고리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밤에 쓸 재료가 없으니 멜라토닌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비싼 수면제를 써도 잠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진료 현장을 지키며 저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운명을 보아왔습니다.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이 생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과감하게 조정한 분들은 점차 잠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귀찮게 뭘 그런 걸 챙겨 그냥 약 먹으면 자는데 라고 생각하며 초기 신호를 무시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뇌의 깊은 수면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은 훨씬 좁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이라는 것은 한 알의 약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복잡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몸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 특히 우리의 뇌는 적절한 방식과 시기만 맞는다면 놀라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대단히 복잡한 시술이나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그리고 저녁 시간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수면 문제로 긴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지금 들으신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한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는 오케스트라가 박자를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고 지휘자가 다시 지휘봉을 잡게 도와준다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기 전에 다시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멜라토닌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합니다. 멜라토닌은 마치 우리 몸의 사령탑에 있는 생체 시계처럼 뇌가 낮과 밤, 활동과 휴식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계가 제 리듬대로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을 때는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면이 배고픔이나 하품처럼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리듬이 깨지면 침대에 8시간을 누워 있어도 몸은 진정으로 쉬는 오프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콩알만한 기관, 송과선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 영향력은 거인과도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변의 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둠이 깔리면 송과선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어둠의 신호를 감지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의 농도가 혈액 속에서 올라가면 몸 전체의 세포들에게 자, 이제 속도를 늦추고 긴장을 풀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준비를 하자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면 스르르 눈이 감기고 잠은 깊어지며 밤중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이 과정이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대개 수면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원재료 자체가 몸속에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재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 우울증과 관련해 많이 언급되지만 동시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필수적인 토대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세로토닌이 차곡차곡 쌓이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효소의 작용을 받아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낮에 세로토닌 농사를 망치면 밤에 거둘 멜라토닌 열매가 없는 셈이지요. 여러 해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 초기 단계의 사람들은 대개 아직 어느 정도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설비가 남아있지만 원료 공급이 안 되거나 공장 가동 시간이 뒤죽박죽이라 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 뇌의 수면 조절 기능은 해마다 몇 %씩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저하될 수 있습니다. 1년에 1-2% 감소는 작아 보이지만 5년이 지나면 10%가 넘고 10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 이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약 8년 동안 불면증과 싸워오셨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주먹이나 되는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몇 시간이라도 잤지만 점차 약은 그저 몸을 축 늘어지게만 할 뿐 개운한 깊은 잠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리듬이 어긋난 상태로 억지로 약물로만 재우려 한 탓에 수면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상당히 무디어졌다고 설명해 드리자 이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미련하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불면증의 본질을 환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어떤 명약을 처방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희망적인 경우들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 65세의 여성 환자 정 여사님은 불면증을 겪은 지 3년 정도 되셨고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많았지만 아직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 능력이 정상인의 절반 이상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뇌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생체 리듬과 영양 공급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지원해주면 몸이 스펀지처럼 좋은 변화를 흡수하여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두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환자의 의지나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근의 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불면증을 바라보는 의학적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만성 불면증 환자들을 수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기존대로 약물 처방과 일반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저녁 식사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양 조절을 받은 그룹에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일정 기간 후에는 더 이상 불면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혈액 검사를 통해 생체 지표를 측정했을 때 이들의 밤 시간대 멜라토닌 농도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좀 잘 잔 것 같아요 라는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많은 경우 수면 중추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연료와 윤활유가 부족해서 멈춰 선 기계와 같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시 공급되면 마치 고장 난 줄 알았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듯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듬이 어긋난 상태가 10년, 20년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수면과 관련된 신경망의 구조 자체가 변형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면증 치료는 스위치를 켰다 끄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몸이 스스로를 조절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리듬의 관성은 커지고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약은 당장 급한 불을 끄듯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생물학적 뿌리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수면은 신기루처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저녁 시간과 저녁 식사가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우리의 뇌는 소화기관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위장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미주 신경을 타고 실시간으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늦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다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가 수면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뇌가 멜라토닌 공장을 가동하도록 돕는 부드러운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중요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수면은 밤에만 일어나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물학적 과정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특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단계에서 삐끗하면 수면은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침대 머리맡에 놓인 수면제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수면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제게 눈을 반짝이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 원리는 알겠는데 당장 오늘부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그리고 내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지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대는 뇌가 아주 분명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휴식 모드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엑셀을 밟아 다시 각성 상태로 치달을 것인가. 그 운전대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실천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트립토판 챙기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벽돌입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이 전체 호르몬 공정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삼시세끼 밥 잘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전략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우유, 각종 견과류 특히 아몬드, 그리고 기름기 적은 닭고기 같은 우리 주변에 익숙한 음식들에는 다행히도 상당량의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디테일입니다. 저는 보통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쯤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에 작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서너 알의 아몬드 정도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우유는 너무 뜨거워서 혀가 될 정도도 안 되고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상태도 절대 안 됩니다.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의 경우 늦은 저녁에 찬 우유를 마시면 위장이 깜짝 놀라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를 벌컥벌컥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오히려 잠들기가 더 힘들어졌죠. 제가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서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해드렸고 그 사소한 온도 조절 하나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면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모여 수면이라는 큰 결과를 만듭니다. 트립토판 외에 자주 간과되지만 꿀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연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흥분된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며 특히 가바, GABA라고 불리는 수면 유도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낮에는 바빠서 잘 못 느끼더라도 몸은 미세하게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긴장은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도 사라지지 않고 뇌를 계속 보초서는 상태로 유지시켜 잠이 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호박씨,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소량의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저는 보통 잠들기 약 서너 시간 전, 이른 저녁 시간에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이나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정도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처럼 먹자마자 기절하듯 잠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몸속에 부족했던 저장량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70세에 가까운 한 남성분은 첫 주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요. 라며 불평하셨지만 꾹 참고 2주차가 되자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이 푹 꺼지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저녁에는 살찌니까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이어트에는 맞을지 몰라도 숙면에는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티켓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약간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고 트립토판만 남겨두어 트립토판이 경쟁 없이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뇌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그 결과 뇌 속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펑펑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흰 쌀밥, 하얀 식빵, 달콤한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뇌를 자극하고 배고픔을 유발해 잠을 깨웁니다. 반면 고구마, 귀리, 노트밀, 통곡물처럼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린 착한 탄수화물들은 밤새 혈당을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저는 저녁 이른 시간에 작은 고구마 반 개 정도나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찔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개선되면서 식욕을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중 관리가 더 수월해지고 뱃살이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채워 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멜라토닌 공장 가동을 방해하는 나쁜 녀석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방해꾼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저녁에만 커피 안 마시면 잘 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카페인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몸속에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5시간에서 8시간까지 갑니다. 오후 2시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나 11시가 되어도 몸 안에는 여전히 커피 반잔 분량의 카페인이 남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므로 이런 영향은 더 오래, 더 독하게 지속됩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바카스 같은 음료도 철저히 피하도록 권합니다. 술 또한 수면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와서 술 한잔하고 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술은 뇌를 마취시켜 초반에는 졸음을 유발하고 빨리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은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특히 뇌가 회복하는 단계인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을 조각내버립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시고 자면 밤중에 목이 말라 깨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 깨고 다음 날 아침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피곤함이 배가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더욱 뚜렷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저녁 반주 딱 한 잔들 끊었을 뿐인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방송 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는 비밀 병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타트체리, 타어트체리 주스입니다. 시중의 달콤한 체리와 달리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올바르게 섭취하면 밤시간 멜라토닌 농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착즙 타트체리 주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소주잔으로 한두 잔 분량을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은 몇 주간 꾸준히 타트체리 주스를 드신 뒤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금방 잠이 와요 라며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립토판, 마그네슘, 착한 탄수화물, 타트체리, 그리고 카페인과 술 끊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동떨어진 요령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벽돌이 공급되고 마그네슘이 시멘트처럼 신경을 안정시키며 탄수화물 일꾼이 작업을 돕고 카페인 같은 방해꾼이 사라지면 비로소 뇌는 멈췄던 멜라토닌 공장을 다시 웅장하게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뿅 하고 일어나는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정직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없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신신당부하는 점은 제발 한꺼번에 모든 것을 180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수년간 불면증으로 예민해진 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계단을 오르듯 순차적으로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그 단정감이 신경계로 하여금 와, 이제 안심해도 되는구나. 밤은 쉬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믿게 만들어줍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보통 아주 단순한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별표 첫째 주 별표에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끊기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십 년 커피 마셨는데 그게 문제겠어 라며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딱 5일만 지나도 밤에 누우니까 눈이 좀 덜 뻑뻑하네요 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뇌를 짓누르던 카페인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뇌가 다시 자연의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별표 둘째 주 별표로 넘어가서 몸이 카페인 없는 오후에 적응하면 저는 그때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같은 트립토판 간식을 추가하도록 권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보다 뚜렷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통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2시간 뒤척였는데 요새는 30분이면 잠들어요 라며 입면 시간이 짧아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의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이 심리적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자체가 뇌를 각성시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몸이 더 잘 적응하면 마그네슘이나 타트체리 주스 같은 추가적인 지원군을 투입하여 상승 효과를 냅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워낙 의심이 많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도움이 될지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딱 3주만 해보자고 설득했고 3주 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얼굴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아요? 안개가 거친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이 대폭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수면의 질이 확연히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 더 큰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숨은 공로자는 바로 가족의 참여입니다. 불면증은 환자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왜 우리 집 저녁 식단이 바뀌어야 하는지, 왜 저녁 9시 이후에는 거실 불을 어둡게 해야 하는지, 왜 아빠가 저녁 술을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해하고 응원해준다면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데이터를 봐도 가족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 분들이 혼자 끙끙 앓으며 애쓰는 분들보다 치료 수능도가 훨씬 높고 결과도 좋습니다. 간단한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거창할 것 없이 매일 아침 딱 1분만 투자해서 어젯밤 몇 시에 누웠는지, 밤중에 몇 번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떤지 상중하만 적어보세요. 이는 의사인 제가 경과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환자 스스로 나 지난주보다 확실히 덜 깼네 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그 편안함이 다시 잠을 부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엄중하게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제 영상을 보고야 자연 치유가 좋대 라며 오늘 당장 약을 변기에 버리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면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약의 감량이나 중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아주 서서히,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듯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약을 끊으면 뇌가 충격을 받아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못 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이 좀 좋아졌다고 자의로 약을 끊었다가 며칠 뒤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공유한 방법들은 뇌의 수면 조절 중추가 아직 회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초기 또는 중등도 불면증, 그리고 생활 습관병에 가까운 불면증에 가장 적합합니다. 만약 수십 년간 지속된 초강력 만성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자는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특정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식습관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 등 정밀 진단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방법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 또한 안전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하나의 굵직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보내는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재료가 부족하면 멜라토닌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고 그 결과 수면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저녁부터 올바른 변화를 통해 이 순환고리를 다시 연결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은 잃어버리면 끝인 능력이 아니라 충분히 지지받고 보살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이른 시점에 행동할수록 그 회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을 100%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정을 시작할수록 기회는 더 커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여러분께 허황된 기적을 약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면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여러분이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모두 뇌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일관되고 따뜻할 때 뇌는 다시 이제 푹 쉬어도 되겠구나 라며 안심하고 꿈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시길, 그리고 머지않아 잃어버렸던 꿀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타민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